옛날 조선시대 중종 임금 시절 재상으로 있는 윤현이란 인물이 있었습니다. 윤현은 슬하에 세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그중 셋째 아들인 윤지경이 어려서부터 뛰어나게 총명의 신동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윤지경의 나이 16이 되던 해 진사시에 나가 합격하자 안 그래도 신랑감으로 인기 있던 그를 사위로 삼겠다는 명문가의 구애가 쉬지 않고 잇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지경이 아버지인 윤현을 따라 최참판 댁을 방문했다. 후원을 거닐던 아리따운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최참판의 하나뿐인 딸인 최애란이란 처자로 한양에서는 윤지경 못지않게 소문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 못지않게 뛰어난 학식에 품행까지 단정해 여러 명문가에서 그녀를 눈여겨보고 있는 빼어난 신부감이었습니다. 에라나 인사드리거라. 이분은 윤현 대감이시고 이 청년은 윤지경이라는 수제로 이름이 자자한 인재이니라. 최애란이라 합니다. 네, 윤지경입니다. 정식으로 인사를 나눈 두 사람은 얼굴이 붉어지며 서로를 바라보기 바빴으니 이런 두 사람을 보며 두 아버지는 은근 흐뭇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서로에게 한눈에 반한 두 사람은 한동안 교제를 이어가다 얼마 안가 양가의 허락을 받고 혼인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문이 모두 이름난 명문가에다 신랑 신부 모두 누구 못지않은 뛰어난 인물들이라 두 사람의 혼인은 한양에서도 크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헌데 창창하기만 할 것 같던 두 사람의 앞날에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버렸는데 임금의 후궁인 경빈 박씨가 윤지경의 소문을 듣고 왕에게 압력을 넣어 자신의 딸인 연성 옹주와 혼인하도록 강요를 하였던 것입니다. 임금 또한 윤지경의 성품과 능력을 소문으로 들어 경빈 박씨의 청을 듣고 기뻐하며 적극적으로 두 사람의 혼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두 사람은 혼례식 당일날 막 혼례식을 시작하려 할 때 왕의 어명을 전달받고 기겁하고야 말았습니다. 어명이요. 윤지경은 지금 당장 의복을 갖추고 궁으로 입궐하라는 주상 전하의 어명이요. 아니, 주상 전하께서 갑자기 무슨 일로 나를 부르는 것이오? 놀란 윤지경은 왕의 어명이라 어쩔 수 없이 신부와 가족들을 남기고 궁으로 들어가 임금을 만나야 했습니다. 내 너의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 소문만큼 뛰어난 인물이구나. 과찬이십니다, 전하. 임금의 앞에 엎드려 있던 윤지경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최소저의 생각에 속이 바짝 타들어갔지만 감히 아무 말도 못하고 왕이 말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내 너를 부른 것은 한 가지 청할 것이 있어 너를 보자고 한 것이다. 전하께서 제게 청할 일이 무엇인지요? 그것은 내가 나의 부마가 되어다오. 예. 임금의 말에 윤지경은 너무나 놀라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를 내었고 그런 윤지경을 보며 임금은 다시 한번 근엄한 표정으로 말하였습니다. 내가 나의 딸인 연성옹주와 혼인하여 이 나라의 부마가 되어 달란 말이다. 전하, 외람되오나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옵니다. 무엇라! 윤지경의 말에 임금의 얼굴에 순식간에 노기가 떠오르며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자 윤지경은 등줄기로 식은땀을 흘리며 용기를 내말했습니다. 전하, 저는 이미 최소저와 혼인을 하기로 되어 있는 몸입니다. 더구나 오늘이 혼례날이온데 저보고 부마가 되라는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사옵니다. 무엇이라 이런 무례한 놈을 보았나? 내가 감히 나의 말을 무시하고도 무사할 성식부냐? 전하께서 저를 벌하신다 하여도 저는 이미 최소저와 언약이 되어 있는 몸. 제발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혼례를 약속했다 해도 사정에 따라 파혼할 수도 있는 법. 너는 최참판의 여식과 파혼하고 연성 옹주와 혼례를 올리도록 하라. 아니 됩니다. 전하, 그 청만은 제발 꺼두어 주시옵소서. 아니 이놈이 그래도. 임금은 윤지경이 자신의 말을 듣고 강하게 반발하자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할 수 없어 주변 신하들에게 냅다 고함을 지르게 되었습니다. 여봐라, 무엇하느냐? 저 발칙한 놈에게 당장 물꼬를 내어라. 전하, 참으시옵소서. 윤지경은 사대부 가문에 그것도 윤현대감의 자제이옵니다. 윤지경을 함부로 처벌했다가는 사대부들이 반발할 것이옵니다. 뭐라 이런! 임금은 자신을 말리는 신하의 말에 끓어오르는 화를 가라앉히며 차분히 생각해보자 윤지경이 괘씸하긴 했지만 그를 당장 처벌하기에도 명분이 없었습니다. 여봐라, 저놈을 잡아다 일단 감옥에 하옥시켜라. 당장 물꼬를 내고 싶지만 내 잠시 저놈에게 시간을 주겠다. 임금의 명령에 한순간에 감옥에 갇히게 된 윤지경은 어쩌다 자신이 이런 처지가 되었는지 임금이 원망스럽고 최소저의 생각에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곧 이 소식은 두 가문에도 들어가 양가 모두 난리가 나버렸으니 최소저는 혼인식 날 신랑을 빼앗겨 버리는 일이 생겨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만백성의 어버이라는 임금이 혼례식 날 신랑을 빼앗아 가다니요. 에라나 나도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가 없구나. 아무래도 경빈이 뒤에서 전화를 들쑤신 것 같은데 나로서도 마땅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는구나. 궁 밖에서 두 가문의 사람들이 머리를 감싸고 고민에 빠져 있을 때 감옥에 갇힌 윤지경은 며칠 동안 물 한 모금, 밥 한 숟가락도 먹지 못해 온갖 고생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임금이 다시 불러다 그의 의중을 물었습니다. 그래, 그동안 너는 부마가 되어달라는 나의 청을 받아들일 생각이 들었느냐? 임금이 은근한 말투로 그에게 묻자 윤지경이 고개를 들고 결연히 대답했습니다. 전하, 저는 이미 최소저와 혼인을 한 몸. 전하께서 저를 벌하신다 한들 제 생각은 조금도 변함이 없사옵니다. 무엇이라 저런 발칙한 놈을 봤나? 내 놈이 나를 능멸하고도 무사할 듯 싶으냐? 여봐라, 저놈을 당장 잡아다 물꼬를 내어라. 윤지경이 다시 임금의 말에 대들자 임금은 화를 참지 못하고 길길이 날뛰다 주변 신하들이 임금을 뜯어 말려 겨우 윤지경을 감옥으로 돌려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궁 밖에 있는 두 집안에도 전해져 윤현 대감은 귀한 아들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 최참판 댁을 찾아가 사정을 말하며 파혼을 요구했습니다. 대감 세상 천지에 이런 법이 어딨습니까? 낸들 어쩌겠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임금께서 명하시거늘 계속해서 저대로 뻗대고 있다간 혼사는커녕 목숨조차 부지하기 힘들 것이오.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어찌하란 말이오? 혼례식만 못 올렸다 뿐이지 이미 혼인한 것과 다름없는데 한순간에 우리 아이를 과부로 만들 셈이시오. 최참판의 말을 들은 윤현 대감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일단 자식만큼은 살려놓고 보자 사정하여 결국 두 가문은 이번 혼사를 파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파혼을 하기로 한 뒤 윤지경은 곧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얼마 안가 반강제로 연성옹주와 성대한 혼례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헌데 혼례식을 올리는 윤지경의 표정은 어둡기만 하였으니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최소저의 생각으로 가득 차 눈앞에 있는 연성옹주의 얼굴은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혼례식을 마친 이후에도 윤지경은 연성옹주를 멀리하면서 오직 최소저만을 그리워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지경은 자신의 마음을 참지 못하고 밤이 깊은 시간에 최참판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막상 최소저가 보고 싶어 그녀의 집까지 오기는 하였지만 그녀의 집 앞에서 우두커니 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집 안에서 마당을 거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윤지경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담장 너머로 유심히 살펴보자 그 사람은 다름 아닌 그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최소저였습니다. 그녀를 본 윤지경은 더 이상 앞뒤 따질 겨를도 없이 담을 넘어 그녀 앞으로 다가서며 말하였습니다. 소조. 누구세요? 갑자기 들려온 소리에 최소저가 놀라 바라보자 윤지경임을 알아보고 그에게 달려가 그 품에 안겼습니다. 이곳까지는 어찌 오신 겁니까? 내 참으려고 해도 소저가 너무나 보고 싶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와본 것이오. 헌데 소저를 진짜로 만날 줄이야. 이곳에 오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 일이 혹시라도 주상전하의 귀에까지 들어가는 날에는 우리 둘 다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난 상관없소. 단 하루를 살아도 내 진정 사랑하는 소저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감당할 수 있소이다. 윤지경과 최소저는 자신들이 벌이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참지 못하고 그날 밤 함께 밤을 보내게 되었고 윤지경은 새벽이 되기 전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윤지경은 매일 밤이 되면 아무도 모르게 최소저의 침소로 찾아와 그녀와 함께 보내다 새벽녘이 돼서야 돌아갔고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그가 최소저의 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하인이 보고 최참판에게 알려 집안이 발칵 뒤집혀 버렸습니다. 에라나 간밤에 지경이 다녀갔단 것이 사실이냐? 최참판이 사색이 되어 최소저를 찾아가 묻자 그녀는 담담한 표정으로 말하였습니다. 네, 며칠 전부터 밤이면 와서 머물다 새벽녘에 돌아갔습니다. 에라나. 최참판이 참담한 얼굴로 소리쳤지만 최소저는 얼굴빛 하나 바뀌지 않고 담담히 말하였습니다. 혼례식을 올리지 않았어도 저는 이미 윤도령과 혼례를 올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허니 부부가 함께 밤을 보내는 것은 당연한 일. 아버님은 개의치 말아주세요.
에라나 내 마음을 아비가 모르지 않지만 이 일이 전하의 귀에라도 들어가는 날에는 너희들뿐 아니라 우리 집안까지 풍비박살 날 수도 있는 일이다. 최참판이 간절하게 사정하며 딸의 마음을 되돌려보려 했지만 최소저의 마음은 완고의 그 어떤 말로도 그녀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동안 고민에 빠진 최참판은 이 일을 윤현 대감에게도 알리고 두 사람과 양쪽 가문을 위해 한 가지 꾀를 생각해 내게 되었습니다. 최참판은 하인들을 시켜 최소저를 먼 친척 집에 강제로 보내버린 후에 윤지경에게는 그녀가 돌림병에 걸려 한적한 곳에서 치료 중이라고 거짓말로 속이게 됩니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은 윤지경은 속만 태우며 애타게 그녀를 기다리다 뜻밖의 소식을 전해 듣고 한 걸음에 최참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최참판 집에 들어서자 가족들이 모두 상복을 입고 통곡을 하고 있어 보니 마당 한가운데 관이 놓여져 있고 최참판의 가족들이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아이고 이 사람아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하나뿐인 딸이 애비보다 먼저 가다니.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우리 딸에게 생겼단 말인가. 아닙니다. 최소저가 갑자기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저를 두고 일이 허망하게 가버리다니요. 그러게나 말일세. 우리 귀한 딸이 어찌 이리 허망하게 갈 수 있단 말인가. 최참판이 울고 불며 하는 말에 윤지경은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넋이 나가버렸고 그런 그를 보고 집안 식구들은 눈치를 살살 보았으니 이 일은 모두 최참판과 윤현 대감이 두 사람을 떼어놓기 위해 벌인 일이었습니다. 거짓으로 관을 갖다 놓고 전염병 때문에 그녀를 화장해 유골만 남았다고 말하니 순진한 윤지경은 모든 일을 그대로 믿고 땅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최소저 어찌 나만 두고 일이 허무하게 가실 수 있어? 장례를 마치고 최참판과 윤현 대감은 이제 지경이 그만 최소저와의 정을 끊고 연성 옹주에게 돌아가길 바랐지만 뜻밖에도 그는 그녀의 3년상까지 치르겠다 마음먹고 모든 일을 제쳐두더니 그녀를 가짜로 묻은 곳에서 진짜로 3년 동안이나 3년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소식은 궁에 있는 임금과 경빈 박씨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자 임금에게서 어떤 벌이 떨어질까 두 가문의 사람들이 전전긍긍하며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의외로 임금은 윤지경에게 그 어떤 벌도 내리지 않아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임금은 지난날 자신이 강제로 두 사람을 떼어내 생이별을 하게 만든 일에 어느 정도 미안한 마음이 있던 차에 최소저가 돌림병에 걸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자 자신도 마음이 좋지 않아 윤지경이 3년상을 치르는 것을 모른 척 해주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윤지경은 최소저의 3년상을 다 치렀고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가 연성옹주에게 돌아가 호의호식하며 부마의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의 행동은 모든 이들을 또 한 번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윤지경은 아침이 되면 최소저가 머물던 처소에 들려 하루 종일 그녀와 머물던 곳에서 최소저만을 그리워하다 밤이 되면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는 했습니다. 그런 그를 조용히 지켜본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최소저의 사촌 언니가 윤지경을 보며 하루는 그를 조용한 곳에 불러내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무슨 일로 부른 것이오 부인? 저는 에라니의 사촌 언니가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미처 못 알아보고 인사가 늦었습니다. 처형. 괜찮습니다. 그보다 제가 해드릴 말씀이 있어 조용히 뵙자고 한 것이에요. 어떤 일로 그러시는지. 그것이 듣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지금 에라니는 살아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최소저가 살아있다고요? 이 일은 양가문의 큰 화가 될 수 있지만 더 이상 모르는 척 할 수 없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저에게 들었다는 말씀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녀는 그동안 최참판과 윤현 대감이 합심해서 최소저를 먼 곳으로 보내버리고 지경에게는 거짓으로 그녀의 장례를 치른 것이라 말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가 최소저를 잊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줄 알았건만 이토록 지경이 최소저를 잊지 못하고 순정을 간직한 채 살아갈 줄 몰랐다며 더 이상 진실을 감추면 두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 같아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최소저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지경은 그 길로 그녀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그를 몇 명의 하인들이 막아서려 했지만 지경이 워낙 완강히 나오자 그를 막지 못했고 결국 집 안으로 들어와 꿈에 그리던 최소저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소저, 도련님, 몸은 괜찮으시오? 두 사람은 생이별한 지 몇 년 만에 서로를 만나
오래도록 않고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촌 언니에게 다 들었어요. 부모님이 어떤 일을 꾸미셨는지요. 나도 완전히 쏘가 버렸지 무엇이오. 어른들을 너무 미워하지 마셔요. 다 가문과 저희를 지키기 위해 하신 일이니까요. 나도 알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모두 지난 일이오. 두 사람은 그날부터 지난 날을 보상이라도 받듯이 서로 단 한시도 떨어지지 않으며 꿈같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최참판과 윤현대감은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두 사람을 갈라 놓을 수 없다 생각해서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 두 사람의 소식은 궁에 있는 임금과 경빈 박씨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임금은 자신이 지경이 최소저의 3년상까지 치르는 것을 어느 정도 눈 감아주었는데 두 사람이 다시 만나 아예 한 집에서 생활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분노하여 두 사람을 잡아들이라 명하였습니다. 내 이것들을 잡아다 가만두지 않겠다. 감히 짐을 속이고 능멸하다니. 임금의 명의 군사들이 들이닥쳐 두 사람을 끌고 가 감옥에 넣고 엄한 벌을 내리려고 하였으나 조정 안팎의 여론이 두 사람을 감싸는 분위기가 감돌자 임금도 두 사람에게 중벌을 내리지 못하고 각자 서로 만나지 못할 먼 곳으로 귀양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경은 춥고 궁핍한 함경도로 최소저는 육지의 제일 끝인 전라도 해남 땅으로 보내졌으니 두 사람은 짧고 행복했던 시절이 끝나고 먼 곳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이렇듯 두 사람은 임금에 의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생이별을 당하고 언제 만날 수 있을지 기약 없는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고 어느 해 궁에서는 나라가 뒤집힐 만한 엄청난 사건이 터지게 되었는데 누군가 세자를 음해하기 위해 쓰지 말아야 할 요망한 물건을 쓰다 들켜버려 그 배후를 파헤쳐보니 연성웅주의 생모인 경빈 박씨가 주모자로 밝혀져 궁 안팎이 뒤집어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일로 분노한 임금은 경빈 박씨를 폐서인시켜 사가로 내쫓았다. 나중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녀를 따르던 많은 이들이 귀양을 가거나 중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 중에는 윤지경과 혼례를 올렸던 연성옹주도 있었으니 그녀의 인생도 윤지경과 최소저 못지않게 기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윤지경과 최소저는 왕명에 의해 유배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임금은 더 이상 두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윤지경을 불러 마주 대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유배에서 돌아와 다시 만났을 때는 이미 세월이 흘러 꽃다운 나이는 지났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서방님, 부인 몸은 좀 어떠시오? 전 괜찮아요. 서방님이야말로 그간 고초가 많으셨지요? 괜찮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일도 우리를 갈라놓을 일도 없을 것이오. 윤지경은 유배에서 돌아와 주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자 임금에게 연성옹주를 풀어달라 상소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연성옹주는 사가에 나가 있어 경빈박 씨가 벌인 일에는 아무 연관도 없을 뿐더러 단지 경빈박 씨의 딸이라는 이유로 그런 벌을 받는다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윤지경의 상소를 받은 임금은 그의 청을 받아들여 연성옹주를 유배에서 풀어주었고 옹주에서 강등되어 평민이 되어 갈 곳도 없어진 그녀를 지경이 받아들여 최소저와 함께 세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타의에 의해 인생의 젊은 날에 고초를 겪은 세 사람이 이제는 한 집안에 모여 더 이상 고초를 겪지 않고 남은 생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소설인 윤지경전을 바탕으로 각색하여 만든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